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저녁일 테고요. 그리고 한국은 아침일 테네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다들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짚어내기 위한 그 3부작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샤타 시에티라고 하고요. 아시아 태평양 Recording stopped. 비확산 군축. 네. 리더십 네트워크의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CTR 플러스와 북한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사회를 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의 Recording in 통일부와 progress. 메카스 재단 네,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워크숍을 지원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와 그리고 메카서 재단과 그리고 핵 위협 감속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CTR 플러스 이니셔티브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워크숍에 모였습니다. APL에는요. 100여 명의 외교, 사상, 정치, 군사 부문의 정치가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영내의 여러 가지 도전 과제와 특히 핵 비확산 그리고 위협 감소, 군축 또는 무장 해제 등의 전문 영역을 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북한에 특히 적용을 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적인 지원과 그리고 기술적인 전문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북한이 또 핵 위협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처음에 이것은요. 냉전 이후에 저희 넌 루거 방안, 법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구소련 국가들의 핵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도입을 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 넌 르거 법안을 또 시작을 하셨던 샘넌 상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 워크숍에도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CTR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북핵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 워크숍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터 헤이즈 APLN 연구소장님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피터 헤이에스는 박사님은요, 시드니 대학교 국제안보연구센터의 명예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안보 환경과 에너지 정책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이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하고 계시고 북한에서도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국제기구에 몸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ADB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고요. APLN의 CTR 플러스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신 분도요. 문정인 교수님과 그리고 피터 헤이에스 박사님 두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소개는 그만하고요.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 상원 의원님과 그리고 안젤라 킹 님이 그리고 게이트 헤븐 그 밖에 또 다른 한국에 있는 저희 동료분들과 그리고 저의 친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여러 전문가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첫 번째 세션에서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CTR 에너지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CTR을 북한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요. 당연히 구소련의 CTR과 경로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소련의 경우는 핵무장 해제가 목적이 아니었지만 북한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소련 CTR의 경우는요. 핵무기 시설을 비핵무기 작업으로 전환하고 이전 과정 및 물질 유출,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무기 시설과 인력을 비핵무기 및 열타 목적으로 전환한다는 점은 구소련과
북한 CTR 프로그램의 공통점이지만 북한 핵시설은 규모가 훨씬 작고 무장 해제 이후에 이들 인력이 핵무기 관련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은 없으며 원자력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CTR 핵을 다른 전략적인 이점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구소련의 경우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TR 공식 또한 달라지며 에너지에서 그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희 워크숍이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 핵무기 위협이 1992년에 시작된 이후에 에너지 지원은 북한의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1992년에는 경수로 건설로 구소련의 가압수형 원자로를 배치하려 했지만 자금 지원이나 완성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통한 경수로 구축과 에너지 지원을 육자회담에서 요구하는 한편 전력망과 관련된 물자 지원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또 제재 완화로 옮겨간 이유도 정유 수입 및 석탄 수출에 제동이 걸려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요. 복잡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요, 데이비드 폰 히펠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실 테고요. 그런데 저희가 통역 관련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 구축, 에너지 기획 교육을 제공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0년간 저희는 북한의 에너지 경제를 현장에서 정량 조사하면서 NNSA와 에너지부, 육자회담 전문가 그룹에서 미국 대표단을 지원했으며 또 전쟁 상황에서 인도적 긴급 에너지 공급과 관련한 국방부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고 2019년 12월에는 몽골에서 북한 전력망 전문가와 함께 지역 전력망, 재생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북한 전력망 재구축, 그리고 미니그리드 도입 등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북한하고 진행을 했었던 또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틸러스 연구소는 영내 동료들과 함께 동북아 국가별 에너지 경로를 20년간 구상했습니다. 전력 상호 연결과 가스 파이프라인, 비상용 공유, 석유 저장 시설 임대와 원자력 구현 경로를 기후변화와 석유 공급 감소, 쓰나미나 팬데믹 등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동인을 기반으로 모델링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5개의 기본 원칙을 도출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일환으로 에너지를 지원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으로 CTR에 에너지가 플러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은 영내 에너지 독립을 위한 전략과 일관되어야 하며 에너지 개발의 근본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경제 및 에너지 효율성과 평등한 접근을 구현해야 합니다. 육자회담에서는 아주 많은 선택안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 표준과 일치하는 방안들이었지만 북한은 한 개만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의 시급한 니즈에 따른 물자와 기술, 정제 연료의 공급이었습니다. 그래야 북한이 생산과 유통에서 통제를 가지고 왜곡된 가격 구조, 파편화된 에너지 산업 제도, 보수적인 공장 관리, 네, 지금 연사분이 마이크가 꺼지게 되었습니다. Peter, you've become muted. Imagine that, the magic no hands mute. Where did I cut out, Steve? 네, 제가 언제부터 마이크가 끊겼죠? About 30 seconds ago. 약 30초입니다. So I'll begin just about
네, 그러면 30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북한이 생산과 유통에서 통제를 가지고 여러 최종 사용 가능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들 전통적 접근법들은 시장 원칙을 따른 비공식적인 공급과 함께 코로나 이전에는 국경에서의 가격 변경으로 인해 뒤집히곤 했습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북한 내 에너지 사용자들은 자구책을 마련했고 대부분 중소형 발전기와 태양광, 풍력 터빈이라는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단위 비용이 킬로와트 시당 5달러에서 7달러 정도로 높아서 사회 비용이 높고 또 킬로와트 시당 5달러에서 7달러로 사회 비용이 높아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급량이 일정치 않거나 중앙 전력망의 붕괴로 기회 비용이 높아질 때도 많았습니다.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낮고 중앙 전력망 재건 비용과 석탄, 석유, 바이오 연료 등이 지나치게 비싼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전력망 문제 해결 비용은 향후 10년간 40억 달러로 예상이 되는데요. 더 높아질 수 있으며 그친다 하더라도 시대에 맞지 않는 전력망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에너지 지원 요청을 잘 듣고 필요에 반응하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도 국제개발 지원 기준을 예외 없이 지키고 북한이 참여하는 영내 에너지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며 북한 비핵화의 협상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지원에 대해서는 요구가 심하다 하더라도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나머지 4개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을 위한 CTR 플러스 프로그램에서 지켜야 하는 4가지 원칙인데요. 두 번째 원칙은요, 바로 접근성과 투명성입니다. 부지에 대한 접근과 투명한 정보 제공이 국제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 없는 정보와 접근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양측이 이 원칙을 지킨다면 필요한 부지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 용지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들은요, 굳이 요청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기준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하고 객관적인 벤치마크 관행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래도 에너지 부문에서 IBRD나 ADB 등이 표준 부문 검토를 하기 전에 먼저 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부 기관의 표준 부문 검토가 시기상조라면 시작점이나 우선순위, 이행 경로 등을 먼저 정의해야만 합니다. 어떤 면에서 또 저희는 북한보다 북한 에너지 경제를 잘 안다고 할 수 있어서 북한이 반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안을 구상 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북한은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지원기관의 연락 경로를 하나로 통일해서 제공하는 반면 외부 기관들은 북한에서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 내용과 다른 조건, 가격 등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북한과 진행을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요, 데이비드 박사님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네 번째로 인도적인 에너지 공급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외부 지원을 지배층을 위한 자원으로 요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이전하고 중앙 집중화된 유틸리티 수요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많고요. 따라서 인도적인 지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병원 등의 수요자와 일자리 창출이나 호텔, 공장 등의 독립기관 지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소규모로 신속하게 점진적인 방식으로 비핵화에 걸맞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전력망을 다시 되살리고 미니그리드를 또 연결하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핵 연료주기 서비스나 중소형 원자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경제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하며 책임 사항 또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통일 원자로와 결부된 소버린 리스크에 대해서는요, 재정 지원과 책임을 한국만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요, CTR 플러스 에너지 지원이 성공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겁니다. 물론 비핵화 성공을 위한 다른 필요 조건들도 함께 갖추어야 CTR 플러스 에너지 지원이 성공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평화 체제나 아니면은 비핵화나 뭐 제재 완화 같은 것들이겠죠. 네, 제가 시간에 너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저희가 본 발표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웨비나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시 통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줌의 아래 스크린 아래로 가시면은요, 거기에서 이제 통역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르시면 통역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비드 폰 히퍼님이 본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에너지 지속 가능성과 번영 그리고 CTR 연계에 대한 주제인데요. 노틸러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소로 계시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에너지 환경, 특히 동북아의 에너지 환경을 전문 영역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에너지 효율성과 그리고 에너지 부문 그런 재개발 북한의 프로젝트에도 이제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노틸러스 연구소 같은 경우에서는요, 거기만 빼고 그 또 세계은행이나 유엔이나 아니면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연구소에서 공공 그리고 민간 그 프로젝트를 에너지 환경 쪽에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데이비드 폰 히퍼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데이비드, 지금 저희가 화면이 다 보이지 않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화면이 전체적으로 다 보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Is that working? 네, 이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피터의 그 발표를 뒤이어서 저는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저희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3자 CTR 플러스 북한 에너지 섹터 관여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제3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건요. 물론 정부들의 지원과 승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것은 다양한 국가에서부터 온 단체들과 그 개인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또 기민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의 어떤 니즈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도 이제 북한의 그런 그 니즈를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컨소시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컨소시엄의 우선순위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의 외교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요. 북한의 어떤 에너지 불안, 즉 저렴하고 안정적인 그런 석유나 에너지원에 대한 그 접근 제한이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서 핵심 동력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너지 불안이 유일한 그 동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또 통과된 유엔 안보리 제재 같은 경우에는요. 보게 되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 불안 문제를 해소해주지 않으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적 위협 감축 CTR 플러스 활동을 저희가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이런 CTR 플러스 활동을 통해서 특히 이제 북한이 이런 국제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은 분명히 이 인게이지먼트 관여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1998년부터 2000에 진행했던 북한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한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피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저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물 펌프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관계자들과 그리고 또 미국의 관계자들이 풍력을 이용한 물 펌프를 설치하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북한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건물에 설치를 했었고요. 평양에 있는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경에서도 또 스터디 투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과 뭐 단열재 사용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했고 건물 효율성과 그리고 모델링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몽고에 가서요. 북한의 관계자들을 참여를 해서요. 농업용 태양열 발전 시설과 그리고 또 풍력 발전 시설을 견학을 하고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저희가 북한의 관계자들과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너지 부분에 있는 그 관여 지원 프로젝트, 특히 CTR 플러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이 될 텐데요. 평양에서도 저희가 뭐 건물의 엔벨롭이나 아니면 시스템 효율과 관련된 걸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소형 수력, 풍력,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고요. 또 가정이나 학교, 병원 대상으로 한 인도적인 지원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또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요소들도 포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옵션으로서 또 한국에게 저희가 탄소 크레딧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재의 그런 정신을 위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단열대가 실려 있는 선박이 북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협력의 하나의 그런 이미지, 상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만약에 이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북한 현장에서 송배전망을 재구축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5년을 내다보고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바로 저희가 펀딩과 그리고 인허가를 위한 어떤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자재나 이런 것들을 북한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또 허가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한 경우는 면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북한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조사를 해야지만 뭐 어떠한 조치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또 얼마만큼의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건물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제고를 하고 또 설비를 선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북한 건물에 적용 시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델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북한에 있는 관계자들을 위한 교육과 그리고 또 훈련 제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저희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최종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미니 그리드나 신재생 에너지 부지를 최종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설비 설치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설치 기사들에게 훈련과 교육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뭐 자재나 장비들을 갖다가 발주하고 운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단열재도 있고요, 뭐 열 제어 시스템도 있고, 창문, 문,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로깅 장비나 미니 그리드 장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을 갖다가 저희가 뭐 무료로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특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싶은 뭐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또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는 프로젝트 사이트 에너지 효율 강화, 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 품질 관리와 또 품질 보증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용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그 설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의 에너지 사용량의 그 패턴이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창문을 설치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이해 당사자들에게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모니터링을 하고 또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이것을 보고서로 작성을 한 다음에 뭐 어떤 그 도전 과제들이 있는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가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체와 기관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펀딩과 승인과 관련해서는요. 미국과 한국, 유럽에서 북한 관련 기관과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단체와 또 단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에너지 사용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한 에너지 사용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어떤 에너지 사용 감사 및 건물 에너지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NGO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 개발 기관이 될 수 있고 민간 계약 업체나 또 시공업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물 에너지의 어떤 그 효율 모델링 및 에너지 효율 개선안을 설계하고 또 건물 에너지 모델링 전문 설비 설계를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모델링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가 필요할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건물 에너지 조사나 모델링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그런 그 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과 그리고 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좀 더 학술적인 그런 단체들이 교육을 제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개선한 설비나 또 미니그리드나 재생에너지 부지 및 설비를 최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북한과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그룹들이 필요할 텐데 이들은 북한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NGO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국립연구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비 설치 계획을 준비하고 또 설치 기사를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제 그 단체 업체가 또 프로젝트 필요한 자체와 장비를 발주를 하고 운송을 하게 되겠죠. 저희가 북한 측 관계자들과 그리고 또 외국 담당자들과 함께 이제 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또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북한 담당자들에게 이제 교육을 제공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분야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후 내후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뭐 단열재 그리고 뭐 벽판, 창문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팀들을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선도 그런 그 업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을 관리하고 또 품질 보증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과 그리고 또 이용자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정책 기반가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체, 또 개인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단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북한의 이슈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해본 경험이 있는 단체들이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1년 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예산은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북한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기 전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제가 북한과 합의를 한 다음에 조정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하드웨어와 관련해서도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될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행정 비용과 운송 비용과 그리고 프로젝트 준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런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게 될 때는요, 앞으로 있을 그런 활동들도 또 감안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적인 재개발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피터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에 들어오는 그런 국제 기구나 그리고 국제 단체들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전국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괜찮은 관행이나 아니면은 좋은 정보, 지식 등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북한에서 그것을 또 전국적으로 또 계속해서 이제 전파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 다음에 기술적이나 아니면은 조직적인 그 역량을 북한 쪽에서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지도 저희가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분명히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 경험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들이 또 계속해서 보고서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고 이 주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참여를 해야만 하죠.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동북아 지역에서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지속 가능하고 평화적인 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또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 밖에 이제 또 피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주제와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북한을 영내 에너지 인프라에 참여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를 보게 되었을 때 북한이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내의 그 송유관이나 아니면 영내 천연가스 송유관이나 아니면은 뭐 전기망의 상호 연결 같은 데서 북한이 지리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의 그런 결과나 영향들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전력망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 친화적인 그런 전력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저희 참여자께서 논평을 좀 해주시기도 하겠지만요. 슈퍼그리드나 아니면은 고비텍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 국가들이 연결이 앞으로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요, 재생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기술들을 공동 개발하고 그리고 구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영내 에너지 인프라 그런 참여의 또 다른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잉여 정유 여력을 또 같이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운송 인프라를 대해서 함께 협력을 한다는 것, 그리고 북한과 한국이 함께 공동으로 LNG 그런 수입 역량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는 것. 이거는 이제 단기, 중기적으로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긴급 연료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2001년 에서 2002년에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왔던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한국
서로 이렇게 에너지를 인프라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북한에 이제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리드망이 이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 2001년과 2002년에 우리가 이것을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캐도라고 하는 이제 기관과하고 저희가 함께 만약에 이것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러시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전선이 다시 따로 개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전력망 전선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약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내 에너지 인프라의 공동 개발에 북한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요, 북한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북한이 이제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접근권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을 건너가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북한이 지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북한이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자금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뭐 그 권한이나 수수료나 관세나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북한이 협상을 하게 되면서 영내 국가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요, 북한의 협력을 위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과 인프라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기술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경제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 경제와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그런 컨셉들을 북한이 익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뭐 여러 이제 기술자나 아니면은 이와 관련된 인재들에 대한 역량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북한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니즈나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또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도 저희와 교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을 하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경직이 됐습니다. 이 미국인들과 가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된다니 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편해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만났을 때 가장 긴장되는 모습을 보였던 분들이 나중에는 저희와 호텔 로비에서 프리스비 게임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저희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그 저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를 좋아하게까지 한다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앞으로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될 때, 여러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들을 진행하게 될 때도 어느 정도 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뭐 육자회담이나 그 밖에 다른 비핵화 협상과는 에서 거둘 수 없었던 어떤 소프트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에너지 그런 니즈를 컨소시엄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맞춰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요, 저희가 다음과 같은 기준들에 맞춰줘야만 합니다. 일단 북한의 에너지 니즈와 그리고 북한이 에너지에서 원하는 바, 그 필요와 원하는 바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의 표준과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저희 에너지 공유나 아니면 자원 공유를 위한 영내 프로젝트에 북한을 합류시키게 된다면은요, 그것이 또 북한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어쨌든 국제 경제에 편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거래상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지역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북한을 또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좌장님,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2분 정도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저희 그 과거에 보셨던 것처럼 북한에 있는 북한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그런 대략적인 그런 스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에너지 부문에 있는 개괄 사항입니다.
북한은요, 1990년대만 하더라도 90년만 하더라도요. 중국의 에너지 1인당 사용량의 3배였고요. 그리고 일본의 50%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석유, 원유 그 수입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또한 2000년 이후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기 전력망이나 아니면 송배전망 그 인프라 또한 계속해서 이제 낡아지고 있고 제대로 잘 보완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60% 가까이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 부문에 있어서는요, 뭐 석유나 뭐 석탄 같은 거를 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이오매스나 아니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땔감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연료원은 이제 석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8에서 10기가와트까지 카파시티가 가능한데 보통 발전량은 2에서 3기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와 거의 2020년에는 워싱턴 DC의 그런 전기 사용량과 거의 동일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군에서 그 석유의 거의 31%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의 이용과 민간 이용을 북한에서는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북한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에너지 시스템의 그런 요소들을 다시 이렇게 보수하고 그리고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지원이 없다면은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미미한 그런 개보수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가 추산을 한 것입니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 수요에 대한 이제 추산인데요. 그래서 에너지 수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문을 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출간물을 발간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연료별 에너지 수요를 저희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바이오매스가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 그런 에너지 연료의 그런 양 자체도 적은데요. 1992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됐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살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문별로 에너지 수요량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는요, 여기 에너지를 그냥 아주 굉장히 아끼면서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는요, 이제 가스로 연료를 사용을 하는 트럭인데요. 나중에는 연료를 석탄과 그리고 바이오매스로 이제 바꾸고 개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차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군인이 같은 트럭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피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렇게 태양광 패널들이 아파트 이렇게 빌딩에 설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전기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이제 주거 부문, 여기 부문별 에너지 수요인데요. 여기 역시 주거 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1990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비중을 보게 되면은요, 주거 부문에서는요, 좀 더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연료들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요, 거의 원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정유 제품은요, 북한은 대부분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요, 뭐 2000년대 중반과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수출이 이제 살짝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주변에 있는 연료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석탄이 주요 연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에너지 북한의 수요 평가와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조치를 구축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밖에 이제 역량 구축과 그리고 여러 추후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로부터 조사를 하게 되고 여러 이제 데이터 수집과 그리고
분석들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 보드와 같은 그런 자재들을 북한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안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장기 에너지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은 당연히 필요 조건이지만 이것이 이제 또 북한의 핵무기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쪽에서도 분명히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 조건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이 에너지원을 얻을 는 과정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만 저희 이런 경제 제재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 그리고 영내 에너지 인프라와 그 밖의 네트워크에 북한을 편입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에너지 협력을 해야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 가능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단점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량 구축과 함께 북한의 에너지 수출입에 대한 니즈 그리고 목표 등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북한을 영내 그리드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캐도의 그런 원자로가 분명히 이제 구축되기는 힘들겠지만요. 적어도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북한이 이것을 앞으로의 협상에서 분명히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적어도 앞으로 협상에서 이 원자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좀 가장 또 실용적인 방안이기도 하니까요. 북한의 핵무기 유괴 문제와 그리고 에너지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율된 점진적인 다방면의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협력 프로젝트를 파일럿으로 북한과 한국이 함께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제3자 기관이 함께 참여를 해서 그런 자문을 하고 그리고 조율을 하는 방안으로 가게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경제 개발을 함께 도모하는 방안으로 가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협력적인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북한이 핵 위협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동북아 지역으로 북한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협상에 있어서의 그런 투명성을 보장을 하고 그 밖에 영내 그 제도를 기반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협업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런 상세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논의할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다음으로 나아가기 전에요. 지금 저희가 대중에게 공개하는 세션은 여기서 끝남을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의 생방송을 보셨던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로 개최되는 다음 주에 개최가 되거든요. 그 제3회 웨비나에 또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APNN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패널 발언과 그리고 오픈 플로어 디스커션을 하게 될 텐데요. 5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5분 후에 여러분들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